1903년 무렵 현대에서는 우타라칸트라 개명되었지만 당시에는 우탈란찰이라 불리던 인도 우탈란찰주 동부의 쿠마운 지역과 접경한 네팔의 서부 밀림지대를 신출기몰하게 오가며 수많은 사람을 해쳤다는 식인맹수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한 진코벳은 당시 인도 식민지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코벳 본인은 당시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에는 이 소식에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자신의 회고를 통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에서 동료의 사촌이자 당시 인도 주둔군 전체에서 최고의 사냥 실력을 가진 베테랑을 해당 지역에 파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출몰무쌍하며 사람을 해치는 식인맹수라 할지라도 얼마 안가 잡히겠거니 싶었기에 그는 이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수에 대한 막대한 현상금이 걸리고 수많은 포수들이 고용되었음은 물론 영국 식민지군 내부에서도 그 호전성과 뛰어난 전투력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구르카 병들까지 이번 호환이 연이어 발생한 인도 네팔 접경지대에 대거 투입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네팔 지역 당국의 다양한 구제 시도는 신종함에 의해 가려져 있던 야수의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군경의 전문적이지 못한 대규모 추적은 맹수에게 서식지 외부에서의 각종 위험 요소와 타 맹수와의 영역 갈등에 대한 우려보다 생존 본능을 더 우선시하게 만들므로써 식인맹수에게 기존 네팔 영내 남부 밀림지대의 서식지를 벗어나 서쪽 국경 너머에 자리한 인도 우탈란찰로의 대장정을 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네팔에서 약 200명의 사람을 해한 경험이 있는 식인맹수에게 북인도 지역의 개척되지 않은 광활한 밀림 및 산악지대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을 한층 더 발달시켜주는 꼴이 돼버렸고 결국 식민당국의 구제 시도가 맹수의 활동 영역을 더 넓혀주는 부정적인 결과로 직결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영국 식민당국은 공문서를 통해 사건의 당사자를 피해가 집중된 쿠마운 지역의 중심지 참파와트의 이름을 가져와 참파와트의 식인맹수라고 공식 지명했고 정부 차원에서 식인맹수를 구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의 각종 시도에도 희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할 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건의 당사자가 잡혔다는 소식은 도무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졌고 관내 각처의 노력이 무색하게 희생자만 무려 234명이나 추가로 누적이 되는 참상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호환 문제는 해당 지역 당국이 해결해야 하는 국지적 문제의 수준을 떠나 영국 식민 당국의 주요 사안으로 발전했습니다. 식민 당국의 노력에 비례해 희생자 또한 급증하는 참상이 연이어 연출되자 결국 쿠마운 지역이 속한 우탈란찰 지역을 관할하는 중심 행정 거점이었던 나이니탈의 영국 판무관부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뛰어난 사냥 기회로 인정받던 진코벳에게 직접 사람을 보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전하기에 이릅니다. 진코벳은 식민당국의 의뢰를 성낙했지만 당국이 공표한 식인맹수에 대한 포상금을 철회할 것과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다른 포수들과 나이니탈 북쪽에 자리한 거점 도시 알모라에서 동원된 군경을 쿠마운 지역에서 철수시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진코벳의 제안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민당국이 맹수에 대한 현상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검전을 취할 욕심에 사로잡혀 사태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무모하게 밀림 속으로 뛰어들 것이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맹수의 공격에 봉변을 당할 위험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동시에 오인 사격 또한 큰 문제였습니다. 2006년 2월 당시 미국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이
메추라기 사냥 중 5인 사격으로 동료 사냥꾼을 부상시킨 사례로 잘 알려져 있듯 산림 내에서 동료를 목표로 착각하거나 사계 확보 미숙 등의 실수로 벌어지는 수렵 활동 중의 5인 사격은 지금도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 사고 사례입니다. 더구나 지금보다도 기술적 한계가 명확했던 약 114년 전 당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냥꾼들이 공조를 통해 제대로 된 협조를 취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밀림 곳곳에 도사린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사냥꾼 개개인의 긴장이 누적된다면 가딱이나 구조된 5인 사격의 가능성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짐 코벳은 이후 본인이 회고한 위의 내용처럼 당시에도 네팔 현지 주둔군에 의해 벌어진 추격전의 실패를 이미 소식을 통해 충분히 접했던지라 전문적이지 못한 대규모 추격전이 식인 맹수 구제에 있어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짐 코벳의 전제권을 수용한 식민당국은 관련 비용을 선지급했고 짐 코벳은 곧바로 인원을 모으고 정걸 활동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를 갖추며 곧 전해질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맹수의 활동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던 짐 코벳에게 팔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전날 밤 한 여성이 맹수에게 살해당했다는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짐 코벳은 즉시 짐꾼 여러 명과 동료 한 명을 대동해 이틀간의 강행군을 거쳐 닷새가 지난 오후 무렵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합쳐 약 5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나머지 모든 가옥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 집안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길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행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충분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오길 거부했습니다. 이에 짐 코벳 일행은 마을의 공터에 불을 피우고 차를 끓여 마시는 행동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주변이 안전함을 알렸고 그제야 겨우 용기를 낸 주민들은 문을 열고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겁에 질렸던 나머지 마지막 희생자가 발생하고 나서 무려 닷새 동안이나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식량 또한 바닥을 보여 진퇴양난에 빠진 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원흉인 맹수가 마을 주변을 배회하며 인간 사냥의 기회를 엿보고 있음이 분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사흘 동안 마을에서 겨우 100여 미터 떨어진 도로 쪽 방향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렸고 마지막 희생자가 발생했던 날에는 마을 아래쪽의 경작지에서 호랑이를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는 짐 코벳 일행이 맹수를 차단하거나 최소한 맹수의 영향력만이라도 마을에서 몰아내지 못한다면 농민들이 취락의 농지에서 일체의 작물도 수확할 수 없음을 뜻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촌락의 모든 이들이 수확기를 놓쳐 기아에 직면할 것이었고 이는 한 해 농사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현지 빈농들의 삶을 절망으로 물들일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사건의 범인이 호랑이로 밝혀지고 호랑이에 대응하기 위한 짐 코벳 일행의 체계적인 접근에 안도한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일행에게 거처를 내주었지만 일행에 속한 8명의 장정이 시골 오지 마을의 작은 임시거처에서 숙박을 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짐 코벳은 교대 취침과 주민들의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마을 외곽의 요지에서 홀로 야간 매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훗날 짐 코벳은 회고를 통해 당시엔 매우 겁이 났지만 마을로 돌아가서 자처한 임무를 포기할 용기는 더욱 없었다며 당시의 심정을 재치있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당시 짐 코벳에게는 매우 부담되는 행동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짐 코벳 본인이 밀림에서의 야간 사냥을 다양하게 경험했다고는 하나 사람을 살해하는데 특화된 사냥 기술과 다양한 인위적 요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을 가진 호랑이를 상대하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짐코벳이 마을 외곽의 매복지로부터 멀쩡히 살아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홀로 나간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확신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인 과감한 기지 덕분에 약간이나마 정신을 차리고 희생자가 발생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당일 20여 명의 마을 여성들이 가축 사료로 쓸 나뭇잎을 모으기 위해 오전 10시쯤 일행이 마을로부터 약 2km 남짓 떨어진 마을 서쪽 언덕농선의 숲으로 향했었고, 해당 장소에 도착해 그날의 희생자였던 마을 여성 또한 다른 여인 2명과 함께 골짜기 가장자리에 자리한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베고 나뭇잎을 모으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내려오려던 순간 호랑이가 여성을 습격했고, 호랑이는 순식간에 여성을 물어들고는 그대로 정글 속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일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고, 호랑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다음에서야 떨어지지 않는 두 발을 억지로 재촉해 간신히 마을로 도망쳐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공황에 빠진 여인들이 마을로 다급히 도망쳐 올 무렵 역시 농가 밭으로 일을 나갔던 남자들은 점심 식사를 하고자 마을로 막 돌아오던 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접한 건 따뜻한 점심 식사가 아닌 공포에 빠진 여성들이 전한 비보였고, 다급해진 마을 장정들은 당장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몽둥이와 농기구 등의 도구를 되는 대로 챙기고서는 금속 식기등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현장으로 달려갔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재빨리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누구도 알지 못해 모두가 혼란에 빠졌었다고 정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랑이의 포효승이 밀림으로부터 들려왔고, 이에 겁에 질린 한 명이 그대로 마을을 향해 도망치자 일행 또한 공포에 전념된 나머지 본능적으로 그 뒤를 쫓아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마을로 도망친 일행은 본인들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시도를 3번에 걸쳐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시도 중 유일하게 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지레 겁에 질려 허공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하자마자 주변의 수풀에서 호랑이의 성난 포효승이 들려왔고, 다시 공황에 빠져 마을로 도주한 구성원들은 이후로는 밖으로 나갈 의지를 전혀 낼 수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짐코벳이 총을 가진 마을 주민에게 당시 왜 허공에 사격을 가했었냐고 구체적으로 묻자 그는 이미 잔뜩 성이 난 호랑이를 설 건드리기라도 하는 순간 본인이 곧바로 사냥감으로 전락했을 것임이 분명했기에 먼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짐코벳은 주민들의 정언을 듣고 마을 주변을 3시간 정도 훑어보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언급한 호랑이가 모든 살인 사건을 벌인 당사자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아직 호랑이의 성별, 크기, 새끼를 대동하고 있는지 등의 세부적인 정보는 아직도 짐작조차 할 수 없었고, 그러한 정보는 짐코벳 본인이 직접 호랑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호랑이가 남긴 흔적을 자세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주변 지리에 익숙한 주민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호랑이를 잡으러 나가기 이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주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용기를 돋아 주어야 한다고 짐코벳은 판단했습니다. 우선 당장은 식량이 부족하니 작물을 무사히 수확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촌장의 부탁을 받아들인 짐코벳 일행은 작물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주변을 경계하며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 호랑이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당장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자 분위기는 확연히 호전되었지만 아직 호랑이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은 조사를 위해 사건 현장을 안내해달라는 요청에는 여전히 주저하며 선뜻 수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촌락 사람들을 닥달해 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짐코벳은 사냥을 잡아오겠으니 주변 안내를 해줄 수 있겠냐며 우회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청년 3명이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짐코벳을 위시한 4명의 일행은 사냥을 하러 마을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냥을 발견한 짐코벳은 신중히 방아쇠를 당겼고 급소를 직격당한 사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본래
강인한 야생 동물들은 총에 치명상을 입어도 한동안 부상을 입은 채 도망치다 결국 기력이 다해 죽는 게 보통인 만큼 한 방에 사냥감을 사살한 징코벳의 모습은 꽁꽁 얼어붙었던 청년들의 가슴에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계속된 사냥으로 일행은 사냥 3마리를 잡아 늦은 오후에서야 마을로 돌아왔고 징코벳은 사냥에 자원한 청년들의 용기를 칭찬하며 사냥 고기를 포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동행한 청년들은 흥분 섞인 어조로 다른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모험담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온 열정의 해방은 마을 청년들의 감수성에 불을 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풀려진 이야기는 이었고 까마득한 거리에 있는 사냥이 한 방에 풀썩 쓰러지더니 저절로 그분 발치에 놓였더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풍으로 풀려졌지만 모처럼의 잔치와 이야기거리는 호랑이의 공포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던 불황민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넣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사건 현장으로 안내해달라는 징코벳의 앞은 서로 자기가 앞장서겠다며 길잡이를 자처하는 마을 사람들로 인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이면에는 희생자의 장례를 치러주기는커녕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했다는 공동의 죄책감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징코벳은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고 있었습니다.